오늘의 첫 순서를 맡게 되신 하정우 센터장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 양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이미 그 링크로 보내드린 그 안내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긴 그 이력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쪽에 다 사실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 그 경력만 일단 간단히 그 넣게 됐습니다. 하정호 센터장님은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사와 그다음 공학 박사 AI로 취득을 하신 이후에 지금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바 그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까지 다 겸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국방부, 코레일, NH 농협 등 국내 공기업과 그 대기업의 자문위원을 지금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홍콩 과기대 겸임 교수도 역임을 하셨고, 최근에는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AI 데이터 분과위원장,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규제심판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하정우 센터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우라고 합니다. 아,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잠시 제 소개를 드리면 워낙 소개를 잘해주셨지만 팀 네이버에서 AI 선행 연구 그리고 AI 안전성 거버넌스죠. 그리고 글로벌 AI 생태계 전략을 총괄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네, 생성형 AI 나온 이후로 살아가는 방식, 일상생활이죠. 그리고 일하는 방식 다 바뀌어가는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그리고 내년 되면 더 크게 빠르게 많은 것들이 변해갈 것 같은데 이런 변화의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주도권을 선점을 해서 우리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이건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각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부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 4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Q&A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많은데 주어진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AI가 노벨상을 받는 시대입니다. 물리학상도 받았고 화학상도 받았죠. 물리학, 특히 열 현상과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들이 오늘날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딥러닝 혹은 인공신경망에 녹아 들어가면서 큰 기여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알파폴드 2와 같은 인공지능이 어떤 화학 분야에 있어서 세상을 더 한 단계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기여한 점들 덕분에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대에 우린 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생성형 AI 얘기로 넘어와야 되는데, 2022년 11월 30일에 챗GPT가 처음으로 공개가 되고 나서 2023년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공개가 되었죠. 그 많은 기술들 중에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한 기술들만 추려서 뽑아도 한 달에 한 개씩, 즉 파란색 원입니다. 이건 나온 것 같고, 24년 들어서면서 이제는 기술적 혁신보다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산업 관점에서 혁신이 나올까 했는데 그건 그거대로 가면서 또 기술적 혁신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녹색원이 올해 나온 것들인데 아직 올해 지나지도 않았는데 더 많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해가는 AI 시대 속에서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조금 봤더니 첫 번째는 그냥 글뿐만 아니라 음성이나 사진, 영상 같은 것들을 모두 처리하고 이해하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멀티모달 기술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초거대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큰 모델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강력한 서버 혹은 클라우드 기반으로만 제공하던 기술들이 이제는 상당히 작은 크기, 상당히 작다고 해도 예전 AI보다 크긴 합니다만, 뭐 10 빌리언 혹은 7 빌리언 혹은 3 빌리언 정도, 35개 정도 되는 모델에 1750억 개짜리 매개 변수에 담긴 지식이나 능력보다 더욱 똑똑한 AI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 탑재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온디바이스 AI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또한 그렇게 흘러가면서 굉장히 GPU를 많이 쓰면서 비싸게 운영했던 것들을 조금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렇고 알고리즘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하드웨어 특히 AI 칩 기술 발전도 그렇고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비용 효율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얘네들 다 합하면요, 사람 대신에 사람 옆에 딱 붙어서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람들의 업무를 도와주고 삶을 도와주는 에이전트가 실제로 마치 우리 영화 허처럼 허의 사만다처럼 혹은 그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의 자비스와 같은 에이전트의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멀티모달부터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보통 이렇게 그 이미 챗GPT-4, 옴니나 제미나이 같이 영상을 이해하는 AI들도 있지만 올 초부터 이제 글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AI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오픈 AI 소라가 2월 달에 처음 나왔고,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나니까 런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젠3 알파 굉장히 이제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쓸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의 글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AI 나옵니다. 루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제 다른 뒤에 설명드린 메타도 젠 구비젠도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콰이쇼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든 클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자들은 오픈 AI 소라보다 낫다라고 할 정도고요. 이제는 글을 영상으로 만드는 건 기본이고 사진 한 장과 이 사진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주면 모나리자가 안경 끼는 선글라스 끼는 사진을 하나 만들어 달라.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런 영상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런 AI가 없을 때는 저걸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런 컨텐츠 만드는 방법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어떤 조직이든 어떤 기관이든 누구든 티저 영상 같은 것들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돈도 별로 안 비싸요. 한 달에 한 15달러 정도 하려나?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린 살고 있고요. 메타에서 공개한 무비젠입니다. 비슷한 기능이에요. 영상 하나를 주고 그리고 똑같이 프롬프트를 줍니다. Transform the lantern into a bubble that soars into the air라고 되어 있죠. 왼쪽이 원본 영상입니다. 등을 들고 있어요. 등을 날려보내는데 저 등 부분만 이렇게 거품으로 바꿔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정말 이런 시대, 이런 도구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는 각 개인의 창의성 혹은 각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짜 컨텐츠가 만들어지면서 또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규제 논의가 있는 거고 이런 AI를 만드는 기업들은 왼쪽 아래처럼 워터마크를 딱 박아서 이건 AI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결은 인공지능이 특히 뭐 챗GPT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글도 잘 쓰고 요즘은 수학 문제도 잘 풀고 하는데 그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박사학위 소지자 수준의 수학, 과학,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 코드네임 스트로베리였고 이제는 O1으로 하는 여러분들도 이 챗GPT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저 AI 서비스가 만들어졌죠. 이 AI를 만들기 위해서 오픈 AI가 박사 학위 소지자들 각 분야마다 박사 학위 소지자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습 데이터면 과학이든 수학이든 프로그래밍이든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절차적으로 문제풀이를 하거나 혹은 증명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하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이 AI를 강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절차를 제대로 따라가는지를 계속해서 검증하는 형태로 학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절차가 명확한 문제풀이 과정이 명확한 과학, 수학,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는 사람 전문가, 즉 박사학위 소지자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자, 왼쪽 그래프에 있는 물리학 점수만 봐도 챗GPT-4 옴니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60점을 넘지 못했던 박사학위 소지자 수준의 과학 문제 풀이에서 93점을 찍어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분들, 교수님들이 저 오원을 써보면서 우리 연구실에 있는 학생보다 낫네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해진 건 글을 한 번에 쓰는 게 아니고요. 글을 쓸 때 한 번 써보고 그거를 중간 단계 결과를 보고 고치고 검증을 한 다음에 다시 쓰고 또 고치고 다시 쓰고 하는 과정이 인퍼런스, 즉 글 쓰는 과정에서 포함이 됩니다. 인퍼런스에서 더 많은 컴퓨팅 연산을 쓰면서 점점 더 양질의 글을 만들어지고 점점 더 양질의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가능한 건 과학, 수학, 코딩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건배사를 만들라 하면은 이런 거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랑말랑한 것들은 GPT-4 옴니가 좀 더 낫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분야에 이 AI를 도입을 할지를 결정을 해서 전문가 수준의 박사학위 수준의 AI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글 잘 쓰는 AI가 필요한 건지를 고를 필요가 있다. 적어도 경영진에서는 그렇게 고민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능력 때문에 IQ가 120을 찍었습니다. 사람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사람 평균이 105점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챗GPT-4 옴니 최신 버전이
O1 나오기 전까지 그때 105점 된다고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제는 어지간한 사람보다 똑똑한 AI가 만들어진 거죠. 다만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닌 게 저희 O1이 학습한 데이터라고 하는 게 IQ 테스트의 평가 데이터랑 비슷합니다. 생겨먹은 게. 거기서 오는 어떤 이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 반대급부 같은 건데요. 글을 심사숙고하고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또 고쳐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쌉니다. 추론 과정에서 더 많은 글쓰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매번 글을 쓸 때마다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온 프리뷰 버전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챗GPT는 어차피 정액인데 뭔 상관이냐? 하지만 하루에 쓸 수 있는 개수를 굉장히 제한을 해 둬 버렸고 그리고 좀 더 시간 지나면 이 가격을 올릴까 말까 패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디바이스는 모델 크기가 상당히 작은데 뭐 30억 개 혹은 아무리 많아도 100억 개 언 이하로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똑똑함이 굉장히 유지되도록 하는 생성 AI를 얘기를 하죠. 통칭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L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언어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파이 3.5 정도 되면은 매개 변수 40억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진도 이해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AI가 오픈소스 모델로, 즉, 누구나 그 모델 다운받아가지고 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더 공부를 시켜서 나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원래 오픈소스 하면은 메타의 라마가 가장 대표적이었으나 이제 라마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AI 저희 언어 모델 SLM을 만들진 않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라마 3.2 공개를 하면서 매개 변수 110억 개짜리 900억 개짜리를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같은 디바이스에 올릴 수 있도록 매개 변수 10억 개짜리인데 꽤 경쟁력 있는 모델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크기는 상대적으로 운영비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운영비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서 더 성공적인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또 이게 오픈 소스로 풀리다 보니까는 클라우드 형태를 제공하기에 뭔가 깨림칙하던 개인 데이터들, 민감 데이터들, 기업 데이터들을 오픈 소스를 통해서 더 많이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생태계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어떤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 이 생성 AI가 가져온 여러 가지 효과들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게 이렇게 가장 먼저 두드러진 게 바로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 시장의 균형을 변화시키고 있는 건데요. 왼쪽 그래프는 전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점유율 변화입니다. 아마존 AWS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해저나 구글이 증가하는 거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아마존 AWS에 비해서 명확하게 생성 AI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파이는 물론이고 오픈 AI GPT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죠. 구글은 제미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마존 AWS는 자체 모델이 약하기 때문에 엔스로픽이라든가 라마의 도움 혹은 코이어 이런 쪽에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저 점유율이 줄어든다고 해서 시장이 성장을 안 하냐? 오히려 클라우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원래는 생성 AI 나오기 전, 뭐 2020년 이럴 때는 세츄레이션 된 느낌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폭발적으로 다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클라우드 성장을 이끄는 것이 생성 AI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죠. 그게 폐쇄형 AI를 쓰든 혹은 좀 작은 크기 오픈소스 모델을 쓰던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돌려서 운영을 했을 때 효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멀티모달의 온 디바이스 위에 기기 위에 탑재가 돼서 그리고 오픈소스 형태로 모델이 올라오고 그리고 굉장히 경량화된 이런 기술들의 똑똑한 추론 능력까지 합해지니 사람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나의 개인정보도 잘 활용해서 나를 정말 잘 이해하는 AI가 나의 스마트폰에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 시대가 즉 진짜 AI 비서 시대가 도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텍스트만 입력하고 텍스트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챗GPT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 고급 음성 모드죠. 해보면 정말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AI가 내 스마트폰에 올라오고, 우리 집에 있는 PC에 들어가고, 로봇에 들어가고, 가전제품에, 자동차에, 우리 오피스에 다
쫙 탑재가 되어 가면서 이 비서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혹은 에이전트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세상이 점점 도래를 하고 있고요.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검색이나 모바일처럼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화가 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애플도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툴들을 생태계에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우리 툴 써서 우리 생태계 위에 우리 플랫폼 위에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iOS, 안드로이드 위에서 앱 만드시라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어제 공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에이전트 개발 툴kit도 같은 맥락입니다. 굉장히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거의 돈 안 쓰게 만들어준 다음에 생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을 만들겠죠. 전반적인 플랫폼의 비즈니스 혹은 플랫폼 생태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의 에이전트가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똑똑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운영비도 너무 비쌀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접점에 있는 에이전트, 마스터 에이전트는 따로 있고 이 마스터 에이전트는 사용자 의도를 파악해서 필요한 전문가 에이전트를 연결을 해주는 형태의 하이러키 구조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나한테 이런 법률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럼 제가 법률 자문 안 해줍니다. 모르니까. 대신 친한 변호사 친구를 소개시켜 주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건강관리 에이전트, 법률 자문 에이전트, 혹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잘 알고 있는 쇼핑 에이전트, 자산관리 에이전트, 그럼 각각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에이전트 형태로 제공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미 구글은 제미나이 라이브를 출시를 하면서 8월 달에 이걸 달리기 시작했고요. 애플도 마찬가지 내년 상반기 되면 훨씬 더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네, B2B 기업에서 일하는 방식에서는 이미 맥킨지가 올 1월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생성 AI가 가져오는 건 결국 생산성 향상인데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적어도 2조 6천억 달러에서 많게는 4조 4천억 달러 어치의 효과를 가지고 올 거고 그 대부분이 아마도 마케팅, 세일즈,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그리고 제품 R&D에서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마케팅, 세일즈는 할루시네이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이죠. 그런데 저 마케팅 세일즈를 하지 않는 산업은 없습니다. 고객 관리하지 않는 산업이 없어요. 해서 실제로 모든 산업에서 사실 모든 산업에서 생성 AI를 가지고 레버리지해서 기회를 만들 거냐, 생산성 향상을 할 거냐, 아니냐로 경쟁력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방식은 바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직업이건 그 직업에서 해야 되는 많은 과업들을 모두 사람들이 해야 했다면 그 과업들 중에 일부는 생성 AI를 포함한 AI들이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되고 자동화할 만한 것들은 AI를 시키고 아닌 것들은 사람이 직접 챙기고 해서 100명이 해야 될 일을 30명이 할 수도 있고 100명이 그대로 하더라도 한 달 걸릴 일을 하루 만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산성이 향상되어 간다라는 건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조직원들이 AI를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실제 업무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리스킬링이든 업스킬링이든 교육을 해야 된다. 사내 프로젝트를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란 걸 하시라. 라는 게 맥킨지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산업별 생성 AI 활용 현황을 맥킨지에서 5월 달에 내놓은 보고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각 산업 분야별로 앞에 건 작년, 올해 건 올해 4월 기준, 5월 기준쯤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사용 비율이 올라갔고요. 눈에 띄는 건 미디어 통신 혹은 저희 기술 기업들이 늘어나는 건 많이 쓰고 늘어나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세 번째 비즈니스 자 경영 비걸 전문직 분들이 작년에는 거의 모르고 안 쓰고 있다가 이제는 테크 기업만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엄청나게 많은 국내외 자료들을 요약 정리 분석해서 표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결론 도출해 가지고 보고서 작성하고 세상 생성 AI가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걸 빠르게 캐치한 저기 있는 로펌이든 컨설팅 펌이든 에서 활용을 굉장히 빠르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로 저걸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굉장히 이렇게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에너지나 재료 쪽 인더스트리에서도 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쏟아지는 많은 과학기술 연구들에 대한 분석, 정리, 번역 이런 데서 당연히 도움 받는 것은 물론이고 알파폴드 같은 AI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파이낸셜, 금융이랑
헬스케어가 조금 증가하는 속도가 더딘데 규제 산업 그리고 돈을 다룬다, 생명을 다룬다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리스크가 고려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할 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굉장히 업무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이건 제가 직접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펌 가서 이 리걸 분야에서의 생성 AI와 관련된 인식이라던가 안정성에 대한 인식, 뭐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활용 정도 이런 것들을 서베이 페이퍼를 가지고 그래프로 보여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저거 다 읽고 숫자 다 확인해서 엑셀표에 다 노가다로 입력하고 그걸 다시 그래프로 그렸겠죠. 2시간은 걸렸겠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긁어다가 붙여서 생성 AI에 위글에 있는 내용 분석해서 각각 그래프를 그려라. 한마디만 딱 해주면 그 다음에는 이 생성 AI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프 하나, 둘, 셋, 넷.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베리피케이션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2분. 자, 2시간 할 일이 2분으로 줄어듭니다. 1시간 58분 동안 훨씬 더 중요하고 저희 본진적인 일을 하면 됩니다. 저희 시니어 리더들 만나서 연구 미팅을 하던 전략을 세우던 다른 일을 하면 된다는 거. 이게 일하는 방식이 변합니다. 많은 분들이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할루시네이션은 한마디로 글은 정말 자연스럽고 그럴듯한데 그 내용이 팩트가 아닌 것이죠. 이 할루시네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이미. 그런데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문 분야를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해당하는 전문 분야 데이터를 파인 튜닝을 더 많이 해주면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레그 같이 그죠? 정답을 검색을 해봐서 그 정답을 기반으로 글을 쓰도록 만들어주면 정답 내에서 글을 쓰니까 또 상당히 할루시네이션을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혹은 퍼플렉시티나 뭐 젠스팟 같이 혹은 빙책 같이 아예 외부 검색 엔진과 연동을 시켜버리면 검색 결과를 가지고 와서 뭐 요약을 하거나 버무리거나 그러면서 출처를 다 달아주니까 마찬가지로 할루시네이션을 상당히 많이 완화할 수 있죠. 물론 레그가 됐다. 레그 같은 경우는 질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엄한 답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검색 엔진에서 가지고 오더라도 그 검색 엔진의 결과물 소스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긴 합니다만 과거 생성 AI, 글 쓰는 AI가 70점짜리였다면 이제는 90점짜리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90점짜리까지 괜찮은 적용 분야에 적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100점이 아니라고 안 쓰면 도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굉장히 많은 문서를 한꺼번에 입력으로 집어넣고 그 문서나 자료 안에서 결과를 활용해서 쓰는 기법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하는 오원 같은 스타일의 기법들도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건 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이걸 엔지니어링적으로는 새로운 기법으로 상당히 많이 완화하는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문제에 잘 활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AI 거품론 얘기가 많죠. 자, 특히 올해 오픈 AI 매출이 4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디인포메이션 기사를 인용한 건데요. 이래저래 비용들을 다 고려하면 아마도 올해 5빌리언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죠. 이런 내용 때문에 거품론 이제 위기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오픈 AI 같은 경우 2029년 정도 되어야 앞으로 5년 후 정도 되어야 100 빌리언 정도 매출이 나오면서 제대로 어떤 수익을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입니다. 챗GPT 나온 지 2년도 안 됐습니다. 2년도 안 된 기술에게 벌써 위기다.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무르익지 않은 게 당연하죠. 2년도 안 됐으니까.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다른 건 인터넷 초창기나 모바일 초창기의 기업들의 매출 증가 속도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그때보다 지금 AI가 매출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술 빠른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거품 논의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가 가격이 비용이 어쨌든 아직도 비싸지만 익스포넨셜리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도 벌써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왔고 어쨌든 AMD든 인텔이든 혹은 NPU 회사든 인공지능 추론 전용 학습은 논외로 치고요. 서비스에 활용하는 추론 전용 칩들의 어떤 기술이 좋아지게 되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거품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희소되지 않을까. 또 사람들이 비용이 떨어지면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자, 비트코인 뭐 네, 존버가 답 아니었습니까? 네, AI도 기다리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엔비디아 GPU의 전성비가 점점 나빠져서 이거는 팩트입니다. 사용하는 전력 대비 성능이 그만큼 함께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서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는 부분이 조금 오버헤드로 돌아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해서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에만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나름대로 자구책을 세우고 있는 게 학습과 서비스, 그러니까 이 AI 모델을 공부시키는 것과 공부한 이 AI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을 하는 거를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실제로 학습할 때는 소위 말하는 규모의 법칙, 엄청나게 많은 GPU를 넣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넣고 학습을 시켜야 되고, 또 엔비디아 GPU가 다른 AI 반도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니까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적어도 추론 쪽 서비스에 적용할 때는 굳이 H백 혹은 뒤에 나오는 블랙홀 같은 칩 쓰지 않고도, 왜냐하면 쟤네도 오버스펙입니다. 서비스에 쓰기에는 학습에는 필요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대안들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메타는 AMD라고 하는 회사랑 굉장히 붙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인텔이랑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최저가 기법들을 엄청 많이 집어넣어서 어떤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자구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강력한 AI, 그리고 이 AI의 어떤 파급력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각 나라들, 특히 강대국 중심으로 AI 경쟁력을 통해서 또 어떤 패권주의적인 힘을 가지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인 두 나라가 투탑이죠.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이들의 AI 역량은 나머지 3위 그룹들과는 거의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앞서 있는데, 이들이 그들의 AI 경쟁력 강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국무부에서 미국 내에 있는 뭐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기업들, 엔소로픽 같은 기업들과 함께 전 세계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AI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기술들을 많이 이렇게 퍼뜨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인클루시브, 그러니까 포용적 AI 정책을 운영하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보다 앞서 중국은 유엔에서 중국의 강력한 Q1 같은, 알리바바에서 만든 Q1 같은 오픈소스 모델들을 전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활용해서 그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노력하겠다, 지원하겠다 선언을 합니다. 훈훈하죠. 그래, AI 격차 해소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 네, 좋은 방향입니다만 그게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가면서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기반 도구, 기반 플랫폼으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든 AI를 활용을 하면서 그 위에 많은 산업들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 AI를 그 밑에 깔라는 얘기는 그걸 통해서 산업에 영향을 주고 그 산업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축적해서 자기들이 또 학습을 해서 활용하겠다라는 그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미국과 혹은 중국의 AI를 전 세계 영향력을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기술적인 혹은 경제적인 어떤 헤게모니를 잡겠다라고 보는 거죠. 마치 19세기, 20세기 때 열강들이 무기를 들고 식민지로 가서 그 식민지 국가들의 노동력, 자원을 활용하고 시장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들을 잘 패키징을 해서 다른 나라들에 계속 전파를 해서 영향력, 디지털 영토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저성장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실제로 AI가 만든 신제국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한 2, 3년 정도 지나면 AI 패권국, 독립국, 종속국으로 나뉘게 될 것 같습니다. 종속국은 정말 인공지능 관련된 자체 기술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패권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 지금의 모바일 생태계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드로이드, iOS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위해서 앱만 만들어야 돼요. 활용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수수료 올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 길로 가거나 아니면 그래도
AI 패권국에서 만든 AI도 쓰지만 자국의 AI도 있어서 적당히 잘 밸런싱하면서 쓰는 독립국이 되거나 아니면 힘을 엄청 키워서 전 세계 영향력을 주는 AI 패권국이 되거나 형태로 가고 있고요. 미국, 중국 앞서고 프랑스는 원래 되게 약했다가 패권국의 포지션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논의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사실은 소버린 AI입니다. 요거는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다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개념 소버린 AI입니다. 소버린 AI는 각 국가가 스스로의 역량으로 혹은 도움을 받던 그 나라 자체적으로 강력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포함한 인공지능 모델도 만들 수 있고 그걸 넘어서서 그 모델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전기죠. 그리고 이 학습을 하기 위한 운영하기 위한 컴퓨팅 인프라에 AI 데이터 센터에 클라우드에 잘 만든 AI를 안정적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배포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다양한 산업에 녹여 넣어서 확산할 수 있는 이 전체 역량을 소버린 AI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충분히 학습을 하다 보니 그 나라의 문화나 가치관, 사회, 정치적 환경을 보다 빅테크 AI보다 더 잘 이해하는 AI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화 종속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하여 사실 모든 나라들은 소버린 AI를 갖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소버린 AI를 확보하는 방법 관점에서 보면 할 수만 있다면 그 나라 내의 플레이어들끼리 힘을 합해가지고 직접 자체 기술로 확보를 하고 싶어 합니다만 이게 어려워요. 평소 때보다 R&D도 많이 해야 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반도체부터 에너지 반도체부터 AI 역량 산업 확산 역량까지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 중국 그리고 기술 격차가 있지만 한국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프랑스, 뭐 독일 잘합니다. AI 잘해요. 문제는 자체 클라우드가 없고요. 자체 반도체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신뢰 가능한 국가 혹은 신뢰 가능한 파트너 기업들과 함께 소버린 AI를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소버린 AI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건 올 초부터였어요. AI 국가주의, 국가 단위로 AI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팔아야 되는 이 엔비디아, 젠슨왕 같은 경우는 이걸 하려면 사실은 GPU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셔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가트너에서도 올 여름에 하이프사이클 AI 버전을 발표를 할 때 소버린 AI를 피크 오브 인플레이티드 익스펙테이션의 초기 공원에 딱 넣어버립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 당분간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아래한 것처럼 갈라파고스 만들자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문서 편집기에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입력을 하면요. 똑같이 출력은 아래한글을 쓰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쓰나 구글 닥스를 쓰나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출력합니다.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AI한테 물어보면 AI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한국 땅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베트남 땅을 했다가 중국 땅을 했다가 일본 땅이라고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 AI가 라마3예요. 그 똑똑하다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냐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그 지역의 문화 이해도 가치관 필터가 달려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메타의 라마도 마찬가지고 챗GPT든 제미나이든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특히 프리 트레이닝 과정에서의 데이터의 95% 이상을 미국 인터넷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당연히 미국 가치관 편향된 AI가 만들어져요. AI의 특성은 그냥 학습한 데이터 다수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거 자체가 나쁘냐? 나쁘진 않습니다. 똑똑하고 해서 비즈니스, 연구개발, 제조, 전 세계 만국 공통과 관련된 역량이면 당연히 그냥 저거 쓰면 됩니다. 저걸 쓰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역사를 가르칠 때, 그죠? 종교적인 부분을 가르칠 때,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 문화가 전 세계 통일 문화냐?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는 각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해서 각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적어도 교육이나 공공, 국방, 법률 같은 분야에 적용을 할 때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면서도 똑똑한 AI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저 AI를 만들려면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프리 트레이닝 단계에 적어도 영어만큼은 넣어줘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세종대왕 맥북 던진 사건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는 금방금방 고칠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모든 상식을 AI에 다 집어넣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파인 튜닝만으로 문화 가치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해서
저 AI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반드시 국가 단위로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 공공, 국방 이런 것들 때문에. 오픈소스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비스 품질이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라이선스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상업정용도 쓰시라고 했다가 약간 이렇게 쫙 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얼마든지 가격 정책 바꾸거나 라이선스 정책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속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언제든지 라이선스 정책이 바뀌었을 때, 그래? 수 틀리면 우린 이거 쓰면 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많은 나라들이 뭐 프랑스나 일본이나 캐나다, 독일, 인도, 이탈리아를 포함한 10수개국 나라들이 빅테크 AI 사용합니다. 물론 EU는 AI 법안을 되게 강하게 매겨가지고 엄청 센 거 사용 못해요. 그리고 메타가 공개한 라마 같은 오픈소스 모델도 사용을 합니다만 거기에 100%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살 길, 각자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AI도 함께 투 트랙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완전 종속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종속은 기술 종속, 경제 종속, 문화 종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식으로 기술력을 확보를 하냐? 결국은 인공지능은 데이터 인프라 인재가 다 중요하다 보니까 정부 주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진행하는 건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 국가들이 국가대표 기업들을 양성을 하고 엄청나게 조 단위로 현금 보조금 주면서 지원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경쟁이란 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제 인공지능은 그냥 기업의 기술 레벨이 아니고 국가의 경쟁력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안보 아젠다가 되어버렸고 그 안보 아젠다의 실행 장수가 기업들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한편이 되어서 경쟁을 하는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국주의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죠. 특히 프랑스가 대단한데 프랑스가 사실 생성 AR 잘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10월부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영국의 톨토스 미디어에서 매년 발표하는 AI 랭킹에서 프랑스가 작년에 13위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어딜 가서도 우리 큰일 난데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믿고 있는 기업이 있었죠. 미스랄이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하면서 엄청 지원을 해줬고 올해 해보니 5위까지 올랐습니다. 한꺼번에 한국 제껴버렸고요. 저기 나와 있듯이 The emergence of a strong generative AI ecosystem in the country죠. 저게 미스트랄이나 H 같은 기업들이 강력한 생성 AI 기술들을 막 제공을 하면서 한꺼번에 랭킹이 올라가 버립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미국의 빅테크 중심으로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AI를 만드는 거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프랑스는 뭐냐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많은 십수개 국가들은 뭐냐는 겁니다. 포기를 하면 아주 마진 적은 영역들, 활용 영역들만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 그 마진도 아랫단에서 비용을 올려버리면, 가격을 올려버리면 언제든지 생태계가 위험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건 통제 가능권, 제어 가능권은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소브린 AI 역량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기 있는 노란색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생성형 AI만 바라보고 계신데 사실 저게 다가 아닙니다. 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공부를 시키려면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같은 영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걸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또 심지어 에너지, 전력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값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아래를 우리는 AI의 영역의 군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군비를 다 포기하고 간다? 이거는 사상노화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는 저 아래쪽의 파운데이션 모델 영향 포함한 아래쪽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활용하는 능력도 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활용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국가가 되겠다? 틀린 건 아닌데 활용을 하려고 봤더니 모델을 가져다 썼는데 클라우드를 가져다 썼는데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배척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대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현 시점 소버린 AI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고려했을 때 쭉 랭킹을 매겨보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바라볼 부분은 바로 약간 폰트가 깨진 것 같은데요. 외부 기술 협력을 통해서라도 레벨 3나 레벨 4로 오고 싶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저기에 외부 기술 파트너로 들어가서 수출을 하게 찬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다 만들어 봤기 때문에 미국, 중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저기 있는 나라들은 기술 종속은 되지 않으면서 85점짜리나 90점짜리 기술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한국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네이버가 2021년 5월 달에 처음으로 하이퍼클로버라는 걸 발표를 하기도 했고 작년에 하이퍼클로버 X를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술을 고도화해서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으면서 한국어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어 아무리 잘해도 이해를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위험해지죠. 자, 한국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서 영어는 라마3만큼만은 AI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외신에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고 특히 멀티모달로 넘어오면서 더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자, 저 그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그림입니다. 저기에 대해서 GPT-4 옴니한테 물어봅니다. 이 그림 뭐냐? 설명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희 하이퍼클로바 X로 만든 클로바 X를 쓰면 이 그림은 이승섭 화백이 그린 황소고 이건희 컬렉션의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이다. 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저게 제공하는 컨텐츠의 차이, 그리고 저런 AR을 써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고객들의 지갑을 열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 교육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재입니다. 사진 찍어서 우리 애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 뭐야 물어봤어요. 했더니 청동양로라고 합니다. 챗GPT-4가. 그리고 고려 또는 조선시대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 조선시대는 숭료옥불 체제였습니다. 저 시대에 저거를 만들었다 잡혀갑니다. 바로 역사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잘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백제금동대학로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 블라블라블라블라. 아이들의 역사 교육 관점에서도 경쟁력 있는 AI를 가지고 적당한 분야에 적당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업무 중에서 네이버웍스는 네이버의 기술과 일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협업과 경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담은 통합 업무 플랫폼입니다. 일이 쉬워질수록 향상되는 생산성을 경험해보세요. 이런 업무에 적용하는 것들은 매마스 쿠팡랩도 그렇고 세일즈포스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 그다음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업무에 도움을 주는 기술. 근데 국내에서도 적용이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자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클로바노트 이제 유료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주 비싸지 않은데 이제 거의 무제한으로 바로바로 변환하는 것들을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됐고요. 네, 기업들의 막내들은 회의록 작성해서 탈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과학과 관련된 굉장히 똑똑한 챗봇도 저희가 과학동화, 네, 저기 신문사죠, 와 함께 저런 똑똑한 챗봇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이런 챗봇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각 기업이나 기관에 관련된 내부의 업무 매뉴얼을 물어볼 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 대고객 서비스를 위한 어떤 챗봇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음성이 연결됐을 때는 AICC 부분도 상당히 많이 어떤 자동화를 하거나 고도화를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해서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에 서버에 잘 학습시킨 하이퍼클로바 X 그리고 기업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툴까지 패키징을 해서 고객 데이터 센터 안에 넣어버리는 유로클라우드라는 상품도 있고요. 근데 조금 비싸요. 솔직히 좀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경량화된 작은 모델이긴 하지만 이 작은 모델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추가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저희 파트너 기업들이 직접 고객 기업들과 계속 컨설팅도 하고 데이터 만들고 학습하는 것도 도와드리면서 전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온프레미스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량화된 모델이 똑똑해야죠. 라마 3.1 8빌리언과 영어 능력은 거의 동급인데 한국어 수십 개 벤치마크 기준 한국어 능력은 압살을 하는 모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미래에셋증권에 들어가서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금융 데이터들을 가지고 더 공부시킨 금융특화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많은 저희 고객님들이고요. 삼성전자가 작년 10월부터 뉴로클라우드 쓰고 있었고, 한국 한수원이죠. 한수원은 계약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뭐 금감원이나 한국은행 계속 지금 POC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네, 운영비 관점에서는 AI 칩 만드는 기술이 중요하고요. 저전력 고효율 AI 반도체 설계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 모델 압축 기술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이런 지속 가능성 올리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강력해지는 만큼 얼마만큼 AI 안전 거버넌스를 기업에서 잘 운영하느냐가 또 신뢰 가능한 부분과 연결이 되죠. 저희는 2021년부터 사실은 안전팀을 운영하고 있었고 올해는 국내 기업 최초로 거버넌스 조직, AI 안전 거버넌스 조직인 퓨처 AI 센터도 만들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 덕분에 유엔에서 열린 AI 라운드 테이블에도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희 여러 가지 사례들도 공유해드렸고요.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중동이나 아세안 국가들 혹은 아프리카 중남미 같은 국가들의 네이버를 포함한 AI 데이터 센터 기업들 혹은 뭐 클라우드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AI 스타트업들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솔루션을 만든 기업들이 함께 원팀이 돼서 정부와 함께 원팀이 돼서 수출하자는 얘기입니다. 저 나라들은 미국 종속될까 무섭고 중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무섭고 하지만 한국은 그래 여기는 종속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투자, 함께 개발, 함께 운영, 함께 성장 하는 파트너로서 한번 우리의 새로운 성장기에 새로운 수출 아이템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걸 사우디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은 사실 전 세계의 나라가 사우디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기회가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세상을 바꾸는 AI인데 생각보다 확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일단은 아직까지 나이스 투 해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투 해브가 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ROI라고 하죠. 좀 비싼 데 비해서는 좀 약한 것 같다. 이렇게 여전히 인식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기술적 한계점 많이 해결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죠. 사용성이 챗GPT 뭐 좋긴 한데 그거보다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고 더 많은 일반인들이 쓰려면요. 규제 같은 것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나의 프라이버시 걱정이 되기도 하죠. 이런 요소들이 여전히 AI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성 AI를 사용한 사람들 저희 과실련이라는 시민단체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한 2,000분 정도 되는 분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니 아직도 18%만 주 2, 3회 이상 쓰고 있어요. 아직도 한 번도 써보지 않았거나 쓰다가 지금은 아예 안 쓰는 분들이 무려 54%나 됩니다. 확산이 안 되고. 근데 AI를 만드는 기업이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든 확산이 돼서 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이걸 가만히 앉아가지고 왜 확산을 하지 않을까 안 될까 고민할 게 아니라 AI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기 있는 10가지들 실제로 쓸만하게 만들고 도입했을 때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를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전체 가치사슬 밸류체인 관점에서 생태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AI 리터러시가 나쁜 애 소리만 할 게 아니라 기업들이 나서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좋아집니다도 해야 된다는 거죠. 외부 파트너들이 봤을 때도 아 저기가 안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구나 하는 이런 노력들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에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정부든 각각이 얼마나 이 AI를 잘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제로 준비하고 해야 되는 액션 같은 것들을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AI 리터러시 관점에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간다. 지금 저기 있는 소프트웨어를 평가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해야 될 저 8가지 녹색은 그냥 AI에게 자동화를 시키면 얼마만큼 생산성이 좋아지겠습니까?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겠지만 많은 일자리들이 저렇게 일부 과업들을 자동화를 할 수 있고 그 자동화를 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도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표 설정, 도대체 내가 왜 이 AI를 도입을 해야 되는지, 뭘 얻고 싶은지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문제 정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파트너로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같이 잘 일할 수 있는 AI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같이 쭉쭉쭉 하면 돼요. 저 AI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이 경험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클라우드를 쓸지 온프레미스 형태로 할지도 따져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체 시스템을 한꺼번에 생성 AI로 전환하겠다.
네, 힘듭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 가면서 작게라도 경험을 쌓고 성공 케이스들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ROI 기준으로 보면 정성적인 것 외에도 정량적으로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성과 측정을 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 탑다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다 보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려면은 위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그냥 탑다운에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할 때 여러 가지 페인포들이나 실제 문제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빌드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탑다운만 하면 공연불이 되고요. 현장 완전 바텀만 있으면 모티베이션이 안 돼서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선 저 둘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오픈소스 도입할 때 고려사항, 모델 확보는 공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모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온프레미스 때문에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시기는 하지만 물론 모델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유도가 훨씬 높긴 하지만 전체 코스트가 정말 싼 게 맞는지에 대해서 뜯어봐야 되고 그 코스트에는 데이터 구축부터 시작하고 이쪽에 있는 경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하거든 재교육을 하든지 전체 파이프라인 만들고 시스템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비용을 산정을 해야지 되고 실제로 그걸 고려해 보면 일반적으로 폐쇄형이 더 싼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쓸 수밖에 없는 데이터 보안이 너무 중요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프레미스로 해야 되겠죠. 이런 논의를 AI 궁극 기업과 함께 하셔야 되고요. 결국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건 비용 대비 효율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 거냐 하는 부분이고 비용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이 저기 쫙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 인프라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걸 혼자서 하지 마시고 AI 기업이랑 같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빨리 넘어갔죠? 왜냐? 저 책에 디테일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기업들에서 아무래도 기업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원하시면은 기업 강연 가능하다. 네, 비기업 토크 가능하다 말씀 드립니다. 네, AI 쓰지 않은 사람들이 AI 쓰는 사람들에게 대체될 거다라는 멘트를 마무리로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